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도체 날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아직 확정 보도는 아닙니다만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금지했던 걸 더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 작년 10월에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1년 유예를 받았죠. 네. 그게 마지막이 올해의 10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장비 반입 가능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뭐 1년 더 연장을 하느냐 단연 연장을 하느냐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7월, 8월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는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베이징 방문 일정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대중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장에도 중국 기업들, 한국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그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당연히 우리는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중국의 반도체 공장 가지고 있는 인텔의 5.5% 간방 급등세도 이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라고 시장은 해석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가 5월 달에 이제 정리해 드린 내용인데 거의 뭐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쪽이 많이 나오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아무래도 메모리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의 비중이 높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스처가 조금 완화된 게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왜요? 풀어줄 수도 없고 또 아예 쪼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어찌됐건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일본도 유럽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중국 자체가 워낙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라별로 엮여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를 한다라고 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 테마로 엮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중 스탠스가 조금 완화됐다. 라고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사실은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슈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 그래도 좀 이쪽 이슈랑 연관된 종목이 뭐가 없을까라는 거는 또 한번 찾아볼 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업종들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뭐지? 그다음은 뭐지? 그 다음에 대한 주식을, 기업들을 검색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미중보다는 일본의 스탠스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도 5월 달에 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수출 규제를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국과의 좀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게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첨단 공정에 대해서만 조금 제재를 많이 가해요. 예, 범용은 안 걸었죠. 네, 범용은 안 걸었는데 일본은 범용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체 비중에서 첨단 공정도 많은 걸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40%는 범용이거든요. 이 범용에 들어가는 게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게 범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일본이 이게 5월 달에 얘기를 했고 7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세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막힌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전제품이랑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이게 완화가 될 거다라는 이슈가 분명히 있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딴 데서 장비를 구해와야 되죠. 네, 이런 관련된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신형 장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고 장비도 거래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중고 반도체 장비 유통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것보다도 반도체 장비가 사실은 1,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평균 30년 이상을 써요.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계속 중간에 확실하게 쪼그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그럴 거고 7월 달에 네덜란드도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뒤쪽으로는 어찌됐건 장비를 어느 정도는 갖춰놔야 돼요. 당장 영향을 안 입을 범용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 당연히 글로벌에서 유통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서플라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반도체 일반적인 저희가 네. 흔히 하는 장비주들만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 의외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 장비. 네. 생각을 못했네요. 신형 장비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네.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지금 사실은 그 메모리 반도체 회복에 앞서서 네. 예, 미리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메모리 쪽은요. 네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이 작년 10월 대비했을 때 꽤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흐름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초반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렸던 건 외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형주 뭐 어찌됐건 1등, 3등에 속하고 그다음에 예. 환율에 대한 환차익도 보고 외국인들은 사실은 들어온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빨리 오른 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메모리 쪽에 대한 재고가 어느 정도 지금 2분기가 피크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예.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숫자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외쪽으로 반도체를 끌어올리는 거는 DDR5랑 AI 쪽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AI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전체 비중에서 매출로만 따지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HBM이 차지하는 네, 매출이 그 맞습니다. 정도죠. 예. 네, 그러면 글로벌 1위인 HBM이 차지하는 게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다른 뭐 가전도 있고 사업부가 많아서 그래서 희석도 되려 더 되죠. 주가가 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네. 대형주보다는 장비 단위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 거는 장비단 조금 쉬어갈 때 그때를 노리시는 게 사실은 조금 맞다라고 보는 게 예. 아직 업황에 대한 명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립 정도로 보고 네. 계시고 업황 회복 기대감을 본다면 IDM보다 장비주를 네. 보는 게 맞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장비주 중에서는 뭐가 탑픽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사실은 양쪽에 숟가락을 다 얹고 예. 있잖아요. 원래 후궁종 쪽에서도 잘 나가고 HBM 쪽에서도 잘 나가니까 사실은 양쪽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최근 들어서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인데, 예. 네, 계속 신고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 나올 구간은 어느 정도 되기는 했거든요. 예. 깊은 조정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조정 구간을 한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밀릴 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네. 한미 반도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사실은 높아도 걱정, 네. 너무 낮아도 걱정. 그렇습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슬며시 이제 시장 산업별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살살살살 움직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자, 환율 한 달 새에 50원 뚝 떨어졌다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어요. 네. 달러당 원화 가격이 5월 2일 기준으로 보면 1,342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하향 안정화의 흐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1,30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 달러가 빠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약세,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고에 따라서 갈리는 업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항공, 음식료, 전력, 가스 등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다 원자재, 맞아요. 뭐 기름, 항공유 네. 사서 돌려야 하는 그런 기업들은 네. 당연히 환율의 효과를 보겠죠. 그리고 반면에 자동차나 IT 조선은 수출해서 그걸 환전을 해서 네. 이익을 잡는 그런 기업들인데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간밤 이제 미증시에서 여행항공주의 강세가 좀 있어서 정리를 아침에 해드렸는데요. JP모건에서 여행 수요 좋다라고 하면서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에 대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쪽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마침 항공주들의 주가 반응도 긍정적이어서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기본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항공주가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조금 초반에는 올랐다가 예. 주가가 사실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그렇고 LCC들도 거의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이슈가 사실은 항공 쪽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환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업종, 뭐 아니면 손해를 보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가장 저점에 있는 업종이 뭐냐? 그쵸. 그걸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는 항공이 맞다라고 봐요. 아, 가장 서러웠던 종목, 못난이 맞죠. 종목을 찾아가야 된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공률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항상 네. 저희가 얘기할 때는 공급과 수요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살아나다 보니까 항공유 가격이 만약에 너무 올라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마진이 사실은 별로 안 남는 구조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 들어서 항공유 가격들을 보면 그래도 9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안 살아나니까. 예. 그러면 항공유 가격 조금 안정됐죠. 환율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원 떨어질 때마다 이익이 2,300억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10원, 환율 원 10원 떨어질 떨어질 때마다 때마다 영업이익이 2,300억이 늘어나요. 2,300억 원이요. 원이 늘어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340원대에서 예. 올해 하반기 얘기하는 게 지금 1,200원 중반대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예. 지금 6월부터 중장거리 노선 성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행 시즌이죠. 맞습니다. 휴가철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항공유 달러 가격 안정화됐죠. 환율 떨어졌죠. 네. 가장 큰 수혜는 항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형주는 대한항공이 그래도 어찌됐건 중장거리 노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LCC 입장에서도 사실은 손해는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LCC 중에서도 사실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 노선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지만 중국 노선은 코로나 이전 대비하면 아직 3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요거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상승치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지금 항공주들을 조금 봐야 되는 시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주. 네.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시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형주는 대한항공, 대한, LCC는 제주항공. 제주항공.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본 노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그리고 제주항공이 단거리 노선을 또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에는 대한항공, 중단거리에는 제주항공. 예. 그다음에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 일본과 중국에 대한 노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LCC가 제주항공.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게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아마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상승분은 제일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공주 이제 시즌이기도 하고 네. 예, 휴가철이기도 하고 환율의 수혜 기대감도 안아갈 수 있는 네. 종목으로 두 종목 추려주었습니다. 음식료나 배터리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판가 상승을 뭐 반영을 한 기업들도 굉장히 네. 많기는 하지만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들어서 조금 시장 내에서는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거지 최근 들어서 뭐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큰 게 없다라는 거 그럼 조금 이제 소외되겠죠. 배터리주는 최근 들어서 또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는 사실은 환율 하나만 보고 네,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그렇군요. 중에서는 예. 항공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딱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세 사업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항공 살아나면 면세는 당연히 살아나죠. 네. 근데 이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항공 살아나는 게 보이고 나면 그다음 뭐지? 최근에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한참 가고 나서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항공 쭉 가다가 정고점 가까이 가면 또 바로 실 거예요. 그때 면세가 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순서대로 저는 들어가시는 게 맞다.
아, 제가 그 종목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계속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혹시 그 공항에서 사업을 하는 네. 상장 기업 네. 모르시나요? 국제공항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국제공항 뭐가 있죠?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질문드리고 사실은 이제 싶은데. 그런 네.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사실은 글로벌 텍스프리라고는 네, 많이 네. 아시잖아요. 그거는 예, 네. 면세 사업. 네, 면세 사업 쪽이어서 사실은 이제 면세점에 대한 한국공항? 한국공항공사? 아, 모르겠어요. 네, 예.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항공이 먼저 예, 네. 순서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셨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이건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 소식인데 네. 당연히 이게 추진이 된다 하면 예, 막대한 자금은 필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헤드라인은 45조 원 규모다 네,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심 지상철들입니다. 이게 아마 대상이 될 텐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확정은 안 예, 됐죠. 이 내용은 어떻게 이제 네.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단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논의가 돼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해도 시행된다 최소 5년입니다. 왜냐면 결론은 지상에 있는 거 다 해서 지하공사 해야죠. 그다음에 지상 또 다시 밀어서 그러니까 메인은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게 지상에 있는 거 다 지하화 시키고 위에 땅덩어리 많이 남으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거 짓겠다 이거거든요. 예. 취지는 좋지만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리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게 제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관련주들은 사실은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테마를 조금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3가지 종목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지하화를 한다라는 건 터널을 뚫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쪽에 대해서 이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특수건설. 예전에 이제 해외 고속도로 지하 구간이나 한강 하저 터널 시공 이력도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또 오세훈 관련주로 조금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결론은 서울시에서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EM 코리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TBM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터널 굴착 장비. 이쪽에서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사실은 공급이 다 가능하거든요. 일본 업체는 같이 제휴를 해서 예.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이 친구들이 시총이 다 작습니다. 아, 예. 네, 1,000억에서 뭐 2,000억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한 흐름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슈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테마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오늘은 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